북한이 이렇게 코인 해킹으로 번 돈이 기관에 따라서 1조 원이다, 또 2조 원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 돈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하는 자금으로 쓰고 있죠. 또 군사 정찰 위성 발사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세계 질서의 재편 확인한 G7 정상회의 이후의 북한의 동향 그리고 중국의 움직임,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의 해설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조금 전에 본 그 이상순 기자 리포트가 저게 그러니까 주로 코인 해킹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제 자행하는 범죄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네. 하나는 뭐냐면 가상화폐 탈취해서 코인으로 전환하고 그다음에 세탁을 하는 요게 하나가 있고 이게 제일 크죠. 네, 네. 그걸 이제 기술 정찰국, 정찰총국 산하에 기술 정찰국이 주도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뱅킹이죠. 인터넷 뱅킹에 대한 그 사이버 범죄. 그리고 세 번째는 인터넷 뱅킹을 어떻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외국 금융기관, 예. 우리 금융기관 이런 데를 이제 해킹을 해서 돈을 인출해가는 거죠. 직접적으로 현금을.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보이스피싱입니다. 보이스피싱이요? 예, 보이스피싱도 그 북한이 관여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중국 조폭 조직들에게 관련된 앱을 팔고 네. 그 앱을 관리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대략 한 100여 곳 정도의 그 조폭 조직들을 관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네. 요것만 해도 1년에 한 곳당 한 3억씩 관리비만요. 네. 한 300억 되는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규모를 정확하게 추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얼마만큼 관여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따라서 그러니까 가상화폐, 인터넷 뱅킹, 보이스피싱 요 세 개가 주요한 이제 사이버 범죄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제일 큰 덩어리는 코인이다, 예. 가상화폐 예. 탈취다. 근데 이제 가상화폐를 안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뭐 1조 원, 2조 원을 이렇게 그걸로 벌어들일 수가 있는 것인지 그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상화폐가 인터넷상에 이제 공개돼 있기 때문에 네. 아무리 보안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해킹 기술이 상당히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 기술은 상당히 낮은데 네. 소프트웨어 기술은 상당히 높아요. 예. 그러니까 방화벽을 뚫고 들어가서 이제 탈취한 다음에 네. 이것을 코인으로 전환하고 이걸 다시 현금화한 다음에 아시아 지역 이런 거래소에서 이제 빼내가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빼내가도 북한은 국제금융망에서 퇴출당했기 때문에 예. 이걸 이제 그 합법적으로는 이제 활용을 못하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외교 행랑을 통해서 돈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제3 신분 세탁을 해서 이제 관여를 하는데 어쨌든 어느 경우도 북한으로는 직접 송금할 수는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네. 지금 첩보에 의하면 외교 행랑은 검사를 안 하거든요. 네. 그 외교 행랑을 통해서 현금이 들어간다. 아니면 현금화하면 이제 북쪽에서 진영이 내려오면 여기서 바로 현장에서 직접 필요한 것들을 구입해서 북한으로 보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뭐 무역 제재하고 뭐 국경 뭐 막고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돈이 새로운 그 자금줄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거군요. 그게 이제 막기가 어렵죠. 예를 들면 규모가 보통 북한 경제 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네. 북한 전성기 때 대북 제재와 관계 없을 때 북한의 북중 교역액이 북한의 교역의 거의 95%거든요. 근데 네. 한 6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근데 최근 니케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약 23억 달러의 가상화폐만 북한이 탈취해갔다는 설이 있고 네. 다른 평가에 의하면은 지난해만 17억 달러의 가상화폐를 가져갔다는 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냐면 올 1, 4분기, 그러니까 1월에서 3월까지 북한의 대중 무역 적자가 한 4억 달러 되거든요. 네. 네. 근데 국경 봉쇄나 그동안 대북 제재로 보면 지금 북한이 달러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네. 고갈된 지 벌써 몇 년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1년에 10억, 20억 달러의 적자를 메우고 있거든요. 네. 근데 과거에는 무기 수출이나 노동자 이런 걸 해결했는데 지금 그것도 어렵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북한 체제 유지에 필요한 외화를 그 충당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지금 이제 사이버 범죄, 특히 가상화폐 탈취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미국 정부하고 우리 정부가 저렇게 이제 기관하고 개인들을 찍어서 제재를 이제 한다는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그렇게 큰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대된 기관들이 서방과 정상적인 거래하는 기관들도 아니고요. 네. 또 제재를 받은 기관 이 개인들이 또 서방을 자유롭게 오고 가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방성 군수공업부 산하 기관,
그다음에 이설주에서 나온 걸 내지는 영재학원, 금성학원 이런 경우는 우리하고 전혀 접촉이 없거든요. 미국하고도. 그러니까 상징적인 차원이지 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해외공작원 뭐 35실이나 대조사부 이런 사람들은 여권이 서너 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신분 세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적이지 실질적인 압박이 되기는 매우 어려워요. 예. 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읽으실 수 있게. 기관세 곧 개인 7명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뭐 상징적인 조치 이제 저걸 뭐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되긴 어렵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달러 돈줄이 다 끊겼는 줄 알았는데 이런 돈줄이 있으니까 핵과 미사일 개발할 수 있는 자금도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지난해 북한이 미사일을 가장 많이 쐈거든요. 그런데 그때 들어간 돈을 단순히 계산해도 우리 기준으로 계산하면 뭐 2조 원이 넘고요. 북한 수준으로 인건비나 이렇게 계산해도 최대 한 6천억에서 한 1조 원이 넘는 걸로 알려지거든요. 발사 비용만이요. 예. 그러면 여기에 개발하는 비용도 있고 유지하는 비용도 있고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천문학적인 돈을 사실은 지금 이 사이버 범죄를 충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형 무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달러 확보에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걸 완전히 근절하려면 사실은 전 세계가 협력을 해야 되고 특히 중국, 러시아 같은 또 아시아에 북한하고 이 가까운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쪽에 다 거점이 나와 있거든요. 북한에 서버가 있는 게 아니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쪽에 있는 서버까지 통제가 돼야 이걸 근절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지금? 지금 뭐 중국하고 러시아, 북한이 이제 하나의 진영을 형성하고 있고 또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줄 이유가 없죠. 뭐 북러 간에는 뭐 금지된 탄약거리설까지 나오는 판에 중러가 북한을 압박하는 일에 동참할 가능성은 희박하죠. 지금 그 사실 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대부분 저는 이제 새롭게 알게 된 일들인데 북한이 코인 해킹한다는 것은 이제 좀 알려져 있었지만 그 정도 국가 경제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규모라는 것은 이제 처음 알았는데 그런 이제 관점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새롭게 보이거든요. 예컨대 얼마 전에 그 북한의 일가족들이 몇 년 만에 이제 가족 단위로 탈북을 했는데 식량난 때문이다. 식량난이 심각하다. 그래서 이게 체제가 위험한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 해석들을 했었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뭐 식량난도 그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만일에 식량난만 해결한다 그러면 충분히 해결하고 남죠. 왜냐하면은 뭐 1년에 5억에서 한 10억 달러 정도만 투자한다고 그러면 굶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선 탈북을 우리가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 어선 탈북 보통 이제 탈북은요. 육로 탈북은 100% 브로커를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내부에서 이동할 때 국경 건널 때 또 중국 안에서 브로커 이게 없으면 못 와요 사실. 그러니까 인도주의 지원 단체들도 브로커를 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이동해서 아시아의 제3국으로 와서 넘어오는 케이스거든요. 근데 어선 탈북은 브로커가 없어요. 100% 본인들이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선이 있다는 얘기는 극빈층이 아니란 얘기예요. 적어도 중간층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3대 일가족을 물론 뭐 가까운 관계로 보여집니다. 인척 관계로. 어쨌든 두 가족이 왔다는 얘기는 이거는 상당히 오랫동안 기획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직접적인 준비도 한두 달 걸려야 되지만 아마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중간층이 저 정도의 결단을 내릴 정도면 극빈층은 아주 더 절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민 경제를 희생해 가면서 사실 국방력을 강화하는 게 김정은 체제의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대한 돈이 지금 그 검은 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지만 그것이 주민들의 식량난을 해결하는 쪽으로는 잘 흘러 들어가지 않고 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군요. 북한은 주머니가 두 개예요. 하나는 군수공업부, 국방 쪽은 완전히 주머니가 달라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쪽 인민경제 쪽으로 안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쪽 인민경제는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자력갱생이고 그냥 자기 착취로 넘어가는 거지 국방성 쪽에 있는 돈은 완전히 다른 계좌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그 누리호가 발사됩니다. 위성을 싣고 진짜 위성을 싣고 근데 이제 미국의 지금 상업용 위성들이 북한 쪽 사진들을 계속 이제 그 찍고 있고 그걸 이제 분석한 결과가 동창리 쪽에도 그 위성 발사장 쪽에도 뭔가 이제 심상치 않은 징후들, 그다음에 군사정찰 위성 얘기 계속 하고 있고요. 이게 또 열병식 징후도 포착이 되고 있고요. 이런 군사적인 동향은 지금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군사정찰위성은 2021년 1월달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전략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네. 그리고 북한의 우주개발국이 조만간 4월달에 첫 위성을 발사한다고 이미 예고를 했고요. 네, 네. 근데 못했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추구하는 게 우주 강국이에요. 아하. 심지어는 우주 정복은 나의 꿈입니다라는 표어까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북한의 기술로 고도의 정찰위성을 만드는 건 정말로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우리 오늘 누리호 발사도 눈여겨 보고 있겠네요. 주의 깊게. 그러니까 눈여겨 봤기 때문에 네.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 전에 우주개발국 간 거예요. 그렇군요. 만일에 발사가 임박했다면 갈 일이 없죠. 그냥 네. 발사장소 가면 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4월에 쏜다고 그랬는데 기술 준비나 여러 가지 준비를 안 되니까 늦어지니까 네. 벌써 4월에 가고 올해 2번 갔잖아요. 김주혜 데리고. 네, 그 얘기는 못 쏘니까 쇼케이스로 보여준 거예요. 우리도 준비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조만간 발사는 하겠지만 임박한 건 아니다. 네. 그리고 발사해도 그게 일반적으로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고성능의 정찰위성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정도, 그러니까 센티미터 단위의 해상도를 가지는 위성을 가진 국가들은 미국, EU, 중국, 러시아, 일본 정도거든요. 이제 우리가 올 하반기에 거기 동참하는데 네. 네. 북한의 기술로는 그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네. 쏴도 아마 그렇게 효율적인, 물론 이제 계속 기술을 개발하면 나중에는 개발하겠죠. 그러나 네.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고성능일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일단 위성 기술은 아직은 떨어지는 것 같다. 근데 이제 발사체는 위성을 싣고 올라가는 발사체는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장거리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위성 그 발사체하고 기술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북한 기술이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발사체의 정밀도는 우리가 훨씬 더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기술도 사실은 우리가 훨씬 더 앞서요. 근데 엔진 추력, 그러니까 힘만 본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북한이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사체의 엔진 추력과 단분리, 위성분리 이런 기술은 북한이 이미 가지고 있어요. 다만 위성체, 가장 중요한 위성체의 기술이 지금 딸리는 거죠. 네. 네, 이 G7 정상회의가 그 지금 말씀하신 북중러의 밀착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유민주 진영의 연대가 더 강화되고 이런 사건. 이 전후로 해서 주목받았었던 뉴스가 미군의 폭탄 벙커버스터, 초대형 벙커버스터 GBU-57 이거를 이제 사진을 SNS에 공개했다가 금방 뺐다고 하는데 뭐 일부러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뭐 실수입니까? 일부러 그런 걸로 보여져요. 미군이. 왜냐하면 최근에 그런 전략 무기의 노출 빈도가 높아졌거든요. 네. 예를 들면 미국의 SSBN 전략 핵잠수함도 원래 전략 핵잠수함은 이제 모항에서 떠나서 물에 들어가면 절대 안 나옵니다. 네. 어딘지 몰라야 되니까. 네, 근데 얼마 전에 헬기로 보급받는 장면을 보여줬거든요. 네. 이 경고거든요. 그러니까 이 벙커버스터 이 폭탄 MOP 같은 경우도 이게 무게가 무려 12톤이에요. 네. 물론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장약이 12톤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네. 자, 그 사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GBU-57 지금 말씀하신 몹이라는 초대형 벙커버스터. 네, 우리가 말씀하시죠. 이제 보통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 원자폭탄이 15,000톤이거든요. 네. TNT. 근데 지금 저위력 핵무기는 보통 0.2킬로톤, 저게 히로시마가 15킬로톤이거든요. 아, 예. 0.1킬로톤에서 1킬로톤, 그러니까 1,000톤에서 100톤에서 1,000톤 정도 규모면은 저위력 핵무기, 전술 핵무기로 보거든요. 네, 네. 근데 저 MOP 폭탄 하나가 12톤이면 10발이면 저위력 핵무기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고 저게 특히 이제 벙커버스터는 지하 관통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벙커군요. 그렇죠. 벙커버스터군요. 근데 그게 이제 그냥 지표면을 뚫는 게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 기준으로 60m를 뚫어요. 60m를.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지표면에 수백 미터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예. 그 10톤 정도가 터지면은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은 거의 지진 규모가 작은 지진 규모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인근에 있는 지하 시설이 모두 붕괴돼요. 저겁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저거는 일반 비행기로는 탑재가 불가능하고요. 네. 그러니까 대형 B-50이나 대형 전략 폭격기에 이제 탑재가 가능한 거거든요. 네. 저걸 미군이 SNS에 올렸다가 의도적으로 올렸다가 금방 내렸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자명을 할 때는 이제 벙커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일에 도발을 할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벙커에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반격할 수가 있으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을 뭐 어디까지 파악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충분히
김정은 위원장이 있을 만한 은닉할 만한 곳들을 우리가 판단하면 네. 거기에 이제 저걸 투사를 하게 되면 사실은 괴멸적인 그 충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 하나면 건물 하나 자체는 완전히 날아간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그 G7 정상회의 이후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뭔가 이제 그 자신들에 대한 위협적인 것들은 이제 계속 이제 공개가 되고 다음에 북한이 취할 수 있는 행보는 수순은 어떤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그 G7 때는 조용한 건 당연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G7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G7이 세계 주요 7개국 정상들이거든요. 네. 그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력 도발할 수는 없죠. 전 세계를 적으로 만들 이유는 없으니까. 네. 근데 문제는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한미가 활약 경멸 훈련을 하거든요. 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네. 이게 6월 상순까지 5차례를 하거든요. 네. 근데 북한이 이미 예고했어요. 예. 한미가 그러면 대응하겠다. 아. 그다음에 전략무기가 전진 배치되면 북한 표현으로 건건사사 사사건건 대응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네. 지금까지는 조용했지만 이제 북한이 모종의 존재감을 보여줄 무력 도발 가능성 매우 높다. 네. 근데 이제 북한의 딜레마도 한미가 사실은 워싱턴 선언이 생각보다 강도가 높은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조용하거든요. 예. 근데 북한이 고강도의 도발을 하면 한미도 여기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지금 압박감이 있어요. 예. 보여줘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이 그동안 고강도 도발을 하면 한미 대응에 제약이 있었는데 워싱턴 선언으로 핵 대 핵의 대응이 된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고강도 도발을 하면 한미도 고강도에 대응을 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게 계속 레벨업 되는 거에 대해 부담을 느끼죠. 고강도 도발이 뭐가 남아 있습니까? 또 미사일. 지금은 이제 우리가 했던 건 미사일이고 네. 무인기 도발 같은 거죠. 그다음에 NLL, 그다음에 이 MDL 육상의 DMZ, NLL 여기는 휘발성이 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도발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했던 마지막 당중앙 군사위원회도 전형 군단 전방 북한의 이제 군단은 이제 4군단, 2군단, 4군단, 5군단, 1군단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 전방 군단장들이 다 와 있었어요. 예. 거기 지시를 내렸거든요. 어. 그러니까 사실 우려될 거는 이제 전방이나 NLL에 이 주체가 불분명한 도발 같은 것들이 우려가 되고 이외에도 무인기 도발도 경험했고요. 예. 사이버 테러도 있고 아, 또 사이버 계속해서 테러일 수 있겠군요. 계속해서 미사일 도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네. 북한이 할 수 있는 선택지 굉장히 많아요. 네. 자, 중국은 그 미국의 마이크론 메모리 반도체 1위 업체에 대해서 이제 제재하면서 일단 그 G7 관련 대응했는데 끝으로 중국은 이제 이 한반도 정세, 동북아 정세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다음에 북중러의 연대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강화된다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보시는지 듣겠습니다. 중국은 아직 살펴보는 것 같아요. 지금 사드 때처럼 그렇게 재빠르게 대응을 안 하고 있거든요. 과연 한국이 어느 수준까지 한미동맹, 그러니까 반도체 동맹, 안보 동맹, 기술 동맹, 가치 동맹으로 갈지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만일에 자기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갈 거다라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대응을 할 것 같고요. 지금 한미일의 안보 협력이 강화되면 당연히 반작용이 생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북중러 군사 협력 가능성이 있어요. 이미 160년 만에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러시아가 중국에게 사용하게 해줬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아, 왜냐하면 러시아로서는 블라디보스토크 쪽에 중국이 오는 게 두렵거든요. 원래 중국 땅이었으니까 그쪽이. 네. 그런데도 지금 넘겼거든요. 그러면은 중러 군사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북러 군사 관계, 북중 군사 관계, 심지어는 이 북러 그다음에 북중 군사 훈련 아니면 북중러 군사 연습도 장기적으로는 카드로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진영 논리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저쪽도 모으는 어떤 그 결집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겠죠. 네.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일단 윤석열 정부는 전략적 명확성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의 얘기를 했다면 동맹 기반, 가치 기반의 전략적 명확성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국제 정세가 전략적 모호성 얘기가 자리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을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전략적 명확성을 선택했을 때는 네. 반대, 이 모호성의 부분에 이제 경직성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이쪽을 관리해야죠. 그러니까 한중 관계, 한러 관계, 또 남북 관계도 관리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요. 네. 한중 전략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략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입장에서 중국한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양쪽 다 필요하거든요. 예. 반도체도 사실은 최대 시장이 중국이고 예. 중국도 우리까지 만일 적으로 돌리면은 첨단 기술 분야 협력할 나라가 없거든요. EU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그러니까 양쪽 다 타협의 여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에서
자신들의 국익을 지향하되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 나가는 그게 바로 이제 그러니까 전략적 명확성 외교가 동맹이나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네. 국익이어야 됩니다. 예. 국익을 명확하게 지향을 하고 거기에 만일에 그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마다할 이유가 없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해설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